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이 9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짓고 현재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전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희진 어도오 대표를 해임하려는 하이브의 계획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 속에 주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부실 채권 규모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탈원전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이 원전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9년 만에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짓고 현재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전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먼저 오늘 나온 이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핵심적인 내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네, 정부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3기를 이제 준공을 하고 0.7기가와트의 SMR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이제 설치를 해서 2035년 운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가동 원전 수가 현재 26기에서 2038년 총 30기까지 됩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전기본에 반영된 거는요. 2015년 신한울 3, 4, 5기가 포함된 이후 9년 만인데요. 참고로 전기본은 국내 전력 수요, 공급 계획이 담긴 뼈대입니다. 정부에서 2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요. 15년 단위니까 이번 11차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네, 일단 9년 만에 다시 새 원전 건설 계획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한번 되돌렸던 걸 다시 시작한다는 게 결코 이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이제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14년가량이 걸리는데요. 특히 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정기본 국회 보고도 남아 있는데요. 탈원전을 지지하는 야당 반발도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대형 원전 건설을 최대 3기라고 밝혔는데요. 이 3기가 확정은 아닙니다. 추후 2기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형 원전은 건설과 이제 경제성을 따질 때 2기씩 짝수로 짓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SMR이 전기본 계획에 포함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SMR이 개발이 아직 이제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네, 이번에 원전을 새로 짓기로 하기로 했지만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역시 좀 확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안의 특징은요. 원전과 이제 재생 에너지의 균형을 맞춘 건데요. 네. 9차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10차에는 원전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에너지 편중 현상을 11차에서 극복을 한 겁니다. 네. 태양광과 풍력 설비 공급을 보시면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은 크게 풍력과 이제 태양광 두 가지로 이제 2개가 큰 주를 이루는데 이제 설비 보급 계획을 보시면 2030년 기준 10차 때보다 6.2기가와트 늘린 72기가와트로 이번에 확대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태양광과 풍력 설비가 현재보다 3배가량 넘게 되는데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전보다 풍력과 태양광 설비 용량이 좀 높은 것은 이제 원전이 24시간과 날씨와 상관없이 이제 가동이 가능한데요. 태양광과 풍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좀 더 크게 설치를 해서 원전만큼 생산 효율을 이제 좀 떨어지니까 이제 더 크게 용량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네, 일단 원전을 새로 지어서 이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도 놓치지 않겠다는 구상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는 이 보기가 좋은데 이 관련 투자를 하려면 이 부담이 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전기 수급을 영양소처럼 골고루 에너지 믹스를 했지만 원전이든 신재생이든 전력을 생산해 보낼 수 있는 이 송배전 설비가 그만큼 따라가줘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송배전 사업을 하는 한국전력이 투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전의 부채는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해 200조 원을 넘겨 연간 이자로만 4조 4천억 원 가량을 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제 설비 증가 속도를 한전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AI과 인공지능 그리고 전기차 확대 등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송배전 설비가 뒷받침하지 못해서 결국 전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려는 하이브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당분간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승자인지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도 모를 이번 분쟁으로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1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방시혁 의장이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하이브는 오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사단으로 알려진 사내이사 2명을 해임했습니다. 대신 하이브 측 인사로 그 자리를 채우면서 이사회를 3대1 구도로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배임 등 해임 사유가 명백하다며 추진했던 민희진 대표 해임은 실패했습니다. 전날 법원이 배신은 했지만 배임은 아니라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어도어 경영권을 놓고 하이브와 민 대표 간 불편한 동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진스 전속 계약 변경 등 주요 경영 안건들은 이사회 안건을 거쳐야 합니다. 양측이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일단 민 대표는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저의 확실한 목표는 사실 이제 뉴진스와 제가 계획했었던 어떤 계획들을 그냥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문제 없이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민 대표의 태세 전환에도 하이브는 본안 소송을 통해 민 대표를 해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하이브 주가 불확실성을 키울 전망입니다.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하이브 시가총액은 1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감사 지시하고 주총 열 수는 있지만 그게 특정한 목표, 의도적으로 해임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거죠.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무리한 감사, 이후 이어진 진흙탕 폭로전으로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은행들의 부실 채권 규모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실 채권 비율도 2년여 만에 최고입니다. 이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올 1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 채권 잔액은 13조 4천억 원, 13조 8천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 2021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총 여신에서 부실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은 정상부터 추정 손실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하는데 이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정 이하 여신, 즉 부실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의 연체가 늘어난 것이 부실 채권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
우리나라의 부실 채권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고금리의 지속이다. 올 연말까지는 연체율이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연체율 상승세는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4대 은행들에게도 부담입니다. 올 3월 말 기준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평균 대출 연체율은 0.29%로 지난해 말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회수를 포기한 대출 채권, 즉 추정 손실 규모도 전년보다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도 역시 부실 채권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금리 인하가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추정 손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대 은행이 1분기에 유동화 전문 회사 등에 매각하거나 장부에서 지워버린 부실 채권 규모는 1조 2천억 원 수준. 지난해 1분기보다 40%나 늘었습니다. 2분기에도 은행별로 3천억 원 안팎의 부실 채권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부실 채권 규모는 오히려 1년 새 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고금리와 실물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개인 대출의 연체율 증가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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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4등 확인합니다. 300. 네, 이 대사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주택복권 추첨을 앞두고 외치는 신호였는데요. 첫 회 1등 당첨금만 3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한 시민 아파트 18평형을 7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궐 같은 집을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시간이 흘러 주택복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아파트는 복권에 비유돼 왔습니다. 복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청약을 신청하고 또 당첨만 됐다 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 이 청약 시장의 법칙이 점점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경제 이야기 플러스 Y입니다. 요즘 나오는 아파트 분양가 보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분양만 받으면 어느 정도 차익이 보장되던 그런 시대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달라진 아파트 청약 시장의 법칙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 기자, 이 한마디로 이 로또 청약이 사라지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올해 들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로또 수준의 차익은커녕 인근 집값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반 분양가 추정치가 공개된 서대문구 홍제 3구역 재건축 아파트를 예로 들면요. 이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5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면적의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3억 원을 넘은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는 강남이 아닌 강북에서 15억 원을 넘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간단하게 집값보다 분양가가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분양가가 오른 이유를 다들 이 공사비 상승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그건 그 얘기는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홍제 3구역을 기준으로 계속 설명드리면요. 시공사가 지금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기존 512만 원에서 784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평당 3천만 원이던 공사비도 일반 분양가도 4,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기존 공사비는 지난 2020년 시공사 선정 당시 가격이었고요. 지금은 2024년하고도 반이 지난 상황입니다. 통상 이 정비사업 공사비를 크게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기타 경비로 나누는데요. 재료비 중에서 이제 시멘트는 40% 넘게 뛰었고 또 시멘트 가격과 연계되는 레미콘 가격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네. 또 골재도 같은 기간 거의 40% 가까이 상승했고요.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노무비도 지금 50% 뛰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비의 거의 85%를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사비 인상에 굉장히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 일단 공사비가 올랐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이 홍제 3구역 사례를 볼 때 평당 공사비는 270만 원이 올랐는데 이 분양가는 1,2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분양가 구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가는 이제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를 합쳐서 책정이 됩니다. 이제 택지비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땅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사비입니다. 네. 그리고 가산비가 말 그대로 추가 비용, 즉 택지비와 건축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했던 공사비는 시공사가 지어주는 모든 면적, 즉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분양가라는 건 실제 분양받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 면적보다는 좁은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공급 면적으로 환산한 공사비를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면적 기준을 다르게 보는 겁니까? 오히려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뭐 이제 방이나 주방, 화장실 같은 이런 내부만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공사는 뭐 복도나 계단, 뭐 엘리베이터, 나아가 뭐 지하 주차장이나 단지 내 공원까지 전부 지어주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면적들을 합해서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단지 안에서도 이제 내가 직접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은 뭐 아파트 한 동, 그 중에서도 한 층의 일부일 겁니다. 따라서 이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제한된 면적에 대한 비용을 좀 분양가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 계약 면적 기준으로는 평당 공사비가 512만 원에서 784만 원으로 270만 원 오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급 면적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공사비는 940만 원에서 지금 1,420만 원으로 500만 원이 뛴 겁니다. 그렇게 따져도 이제 공사비는 500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분양가 1,200만 원 올린 것 아닙니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공사비는 지금 새로 지어질 아파트 단지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네. 그리고 정비 사업장은 이제 보통 낡은 집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하수관로 개량이라든지 또 뭐 이제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는 공사비는 따로 책정이 되는데요. 이걸 기타 공사비라고 합니다. 그 밖에 뭐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이자 같은 뭐 이제 금융비용 그리고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붙는 각종 경비도 있습니다. 이런 경비와 기타 공사비를 모두 추가 사업비라고 하는데 이 또한 평당 20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고금리 기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출의 합이 평당 700만 원 넘게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져보면 이 전체 분양가 상승분 1,200만 원 중에 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700만 원 올랐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또 왜 오른 겁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기 전에 또 잠깐 홍제 3구역 같은 정비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택 사업을 할 때 이제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땅 주인이고 시공사는 건설사입니다. 정비 사업에서는 이 시행사, 땅 주인이 바로 조합이겠죠. 조합은 시공사에게 새 아파트를 지어달라면서 뭐 이제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지출을 하고 대신 그렇게 재건축으로 늘어난 세대수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마진을 남깁니다. 아까 이제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의 합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땅값은 제가 내역을 살펴본 결과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시설 공사비를 건축비라고 보고 또 이제 기타 공사비와 추가 사업비 그리고 조합 마진을 가산비라고 봤을 때 나머지 500만 원은 조합 마진 상승분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조합 마진이 뭐 평당 이제 500만 원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어쨌든 공사비 관련 지출은 7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조합원들의 차이까지 줄어든 셈입니다. 결국 이제 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늘면서 이 직간접적으로 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친 건데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양가가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가격이라는 게 한번 오른 공사비는 이제 계속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당연히 이제 분양가도 덩달아 뛰겠죠. 따라서 청약 시장도 좀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 수요보다는 정말 뭐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오늘 가장 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전히 로또 아파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첨만 되면 2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까?
이제 말씀하신 단지가 이제 그 유명했던 이제 레미안 언베일리였는데요. 그렇게 뭐 시세 차익이 높다고 해서 이제 뭐 청약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 불었던 단지들이 어디 속해 있는지 잘 보시면 거의 강남이거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로 묶였던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분양가 상단을 제한해서 기존 집값이 분양가보다 많이 오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강남 3구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분양가 규제도 거의 풀린 상황입니다. 결국 분양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플러스 Y 방서후 기자였습니다. Korea is the #1 international market for Macau. That's why it is very important to let our Korean friends know that we are treasuring them. For our Korean friends, definitely we want them to see Macau and also go to eat in Macau.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